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것 바로 인성입니다. 고리타분해 보이고 멀게만 느껴지던 인성, 이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인성역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오늘은 정철부터 정철! 예, 논리와 비판을 좋아하는 뜨거운 남자 정윤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장! 네, 관찰과 분석과 심리학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맡고 있는 시니컬의 아이콘, 차가운 여자, 소설가 김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상! 상담 파트를 맡고 있고 소통과 배려의 아이콘 따뜻한 여자 서명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콘텐츠의 기획과 1년 내내 장비와 씨름하고 있는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기술이 늘지 않는 네, 콘텐츠를 만드는 교육 전문가 원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성이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조직생활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성이라는 키워드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물음을 던져야 실제로 우리의 삶과 맞닿는 고민이 될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주제가 어디로 수렴이 될까? 그리고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까? 결국 사회적으로 인성과 정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회의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성역전 확장판, 부정부패를 방지해보는 인성, 부정부패와 싸우는 인성, 부부싸이! 인성이 올바르면 어떻게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지 한번 깊고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싸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부정부패와 싸우는 인성, 부부싸이! 2탄! 아무리 들어도 적응되지 않는 부부 사이. 그죠? 이거 그러네. 내가 봤을 때 부부싸이는 좀 별론 것 같아. 아니. 아, 그런데 아니야, 쭉 가야 돼. 쭉 가야 돼? 어. 부부싸이? 그럼요. 아, 그리고 음. 좀 어이가 없긴 한데 되게 잊혀지지 잊혀지진 않아요. 않아. 아, 그래요? 적응이 안 되고 매번 새롭게 자극적이고. 나쁘지 않아요. 좋아, 그러면 부부싸이 밀고 갑시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우리 인성을 계속 가다듬고 있는데 인성과 관련돼서 인사를 만들어 봤습니다. 벌써부터 웃고 그래. 뭐지 응? 또? 아유, 뭐지? 네. 우리 보통 사람들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죠. 대신에 인성하세요. 아, 인성하세요. 에이, 인성하세요? 별로야? 인성하세요. 인성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성하세요. 그러면 답변으로 역전합시다. 우리끼리라도 해봐요. 우리 좋아할지도 몰라요. 그래, 청취자 여러분 인성하십시오. 역전하세요. 야,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아무래도 유행 안 될 것 같아. 밀어봅시다. 그래, 한번 쭉 밀어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청렴입니다. 그래서 청렴에 대해서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사회적으로 인성이 어떤 가치를 지닐 것인가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그러한 가치 중에 하나가 청렴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공직자들을 놓고 봤을 때 공직자들은 청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이끈 리더들은 청렴해야 된다. 이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가치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에이 정치하는 사람들 다 썩었어. 뭐 우리나라 썩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청렴하지 않다, 청렴하다라고 하게 되는 그러한 판단들을 그냥 에이 정치인들이면 뭐 돈 많으면 뭐 다 청렴하지 않지 뭐 쟤네들은 뭔가 구린 게 있을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가치를 쉽게 덧씌울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도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함부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족쇄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가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왜 지켜야 되는지 과연 어떠한 틀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이 청렴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준비를 해봤는데
파명팔수록 뭔가 좀 복잡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거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정직이랑 좀 비슷해요, 제가 보면. 음. 보통 우리 청렴하다를 정직하다라고 비슷한 그렇죠. 걸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정직도 정직하면 좋다라는 말을 부정할 순 없지만 맥락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요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연계된 에피소드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규범편을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규범. 정직편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청렴편을 들어보시게 되면 이게 그래, 나름대로 그렇구나.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기준이죠. 규범이라고 하게 되는 건 과연 지켜야 되는가 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정직이라고 하게 되는 그 가치 판단을 하는 거에 네.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나가 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청렴까지 딱 들으시게 되면은 판단 기준이 조금 더 잘 서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매번 했던 것처럼 청렴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어원 하겠습니다. 같은 거. 어원. 우선은 청렴의 그 한자를 보면은 청자는 맑을 청자예요. 아주 맑은 물. 네. 그리고 염자 같은 경우는 반듯한 선, 이게 뭐 집 질 때, 건축할 때, 반듯하게 우리 선을 긋잖아요. 그 염자가 그 염자예요. 그래서 청렴은 기본적인 어원은 그렇고, 영어로 하면은 청렴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철학의 조선 영어 발음. 원래 발음은 이렇습니다. integrity, 청렴이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완전한, 온전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근데 사실은 아주 정확한 걸 말하는 건데, 뭐냐면은 수학에서 정수 있죠, 정수. 네. 정수가 뭡니까? 1, 2, 3, 4 그 정수. 정수. 그러니까 소수점 없는 숫자. 그렇지. 그래서 아, 역시 서울대. 오, 뭐 문과인데도 이런 걸 알아? 그래서 정수라고 하게 되는 게 그냥 딱 떨어지는 수를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딱 떨어지는 수, 네. 정수를 말하는 네.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영어로 말하는 청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애매한 게 없고, 군더더기 없고.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뭐 인테그리티라고 하게 되는 이 용어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딱 떨어지는 거 요거를 청렴이다라고 딱 떨어지는 한다는 거야. 거야.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에서 쓰이는 이 청렴이라는 한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렴이라고 하게 되는 그 뜻이 집을 지을 때 집이 네모나니까 그 네모난 터를 이렇게 딱 잡아야 되는데 네. 그 터를 똑바로 잡는 거를 렴이라고 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뭔가 일단 동양이나 서양이나 두 개 다 공통점이 있는 거는 비슷한 거죠. 똑바르다, 딱 네, 떨어진다. 똑바르다. 그거죠. 그렇구나. 요게 이제 개인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이제 똑바라야 되겠다, 딱 떨어져야 되겠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적인 가치로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의미가 점점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저는 청렴이 일반적인 의미라고 하면 공직자의 신뢰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개인의 신뢰성이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런 것 왜냐하면은 공직자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여럿이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여럿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을 그 사람한테 맡겨놓은 거지.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일은 자기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공사를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떨어지게 구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라고 맡겨놓은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네. 권리가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적으로 쓰지 않는 거죠. 그치. 그거를 공적인 걸로만 쓰는 거지. 그러니까 공사를 저는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청렴에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국가 권력이라는 거가 사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공직자들이 있었지만 나라는 나라님 거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국민 건데 국민 거지. 그거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전문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일을 맡겨놓은 거지. 그럼 그 사람은 그 일은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그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네. 능력이 있죠, 사실은. 권한도 그렇지.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일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공사를 딱 구분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요즘에 말하는 청렴의 의미가 그럼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받는 월급은 뭐 자기가 쓰는 건데. 그렇죠. 그건 자기 마음. 근데 이제 누가 이제 뭐 뒷돈을 주거나 이런 거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꼭 돈에만 건강은- 들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면은 가장 쉬운 형태의 청렴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는 사람 잘해주는 거. 내가 동문 회장이야. 국회의원이 됐어. 그러면은 민원 같은 게 막 들어오는데 동문회 유리한 쪽으로만 해줘요. 그럼 그거는 청렴한 겁니까? 돈을 안 받는데도? 돈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글쎄, 청렴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선을 딱 긋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선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돈이 제일 커요. 청렴하지 못한 거는 돈을 받았으면 청렴하지 못해요. 근데 돈 말고 자기 기준이 없으면은 공직자인데 그러면 이제 청렴하지 못한 거죠. 근데 뭐 그 사람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 아, 저는- 아는 사람의 편의를 봐줬다. 그럼 그 어. 사람의 편의는 왜 봐줬을까? 대체로 경제적인 이익이랑 관계가 되어 뭔가 있겠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단축해줬어도 사실 현대는 시간도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랑 많은 관련이 있죠,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직접 받지 않았어도. 어쨌든 뭔가가 3쿠션이든 4쿠션이든 돌려치기를 하건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어쨌든 돈으로 수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구나. 경제적인 이익이 관련이 없는데 굳이 그 어떤 사람을 남을 가르는 이유가 없지. 동기 자체가 없지. 대체로 경제적인 이익이죠. 자, 그러면은 청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자면 이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똑바르다라고 하게 되는 의미가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어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확대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우리 김 작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적이냐 공적인 것이냐를 네. 명확하게 갈라내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정철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기준을 어겼을 때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은 돈으로 목표가 쏠리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돈과는 깨끗해야지 청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구나. 결국은 다 돈 문제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요. 사람마다 집단마다 가치와 사상은 다 달라요.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복잡 다단하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게 요즘 사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치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단은 이게 청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집단에서는 이게 청렴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집단마다 판단이 다르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서로 판단에 대한 그 결과치가 다르기 때문에 좀 갈등도 생기고 양상도 복잡해지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이 어떤 상황이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청렴 아니면 부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기준을 높게 잡지만 야, 요 정도의 행동은 청렴까지는 아니지만 부패는 아니지 않냐.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지. 청렴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다. 공직자의 행동으로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데서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청렴이라는 거 뭐 소극적 의미랑 적극적 의미로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맞아요. 얘기를 그 해요. 얘기, 그 그래요? 얘기를 한 거네. 근데 이제 제가. 적극적 의미에는 규범이나 규칙이나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내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청렴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투명하지 않다라는 거. 투명성에 대한 부분도 역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것도 사실 투명하지 그렇죠.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가 이제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 아까 공사를 구분하는 게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한 남용을 한다든지, 이건 사실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도 청렴하지 않다라고 얘기가 돼서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이 세 가지를 보통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청렴에서 적극적 의미로 봤을 때는 법령이나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규범을 잘 지켜야 예, 된다는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투명해야 된다라는 거. 그 과정이 또 투명해야 네. 된다. 그리고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직업윤리에 따라 내가 공사의 구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내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세 가지가 지켜졌을 때, 아, 청렴하다라는 어떤 적극적 의미를 가진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죠. 그럼 소극적 의미는요? 소극적인 거는 이제 법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위반한 것을 소극적 의미로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좁게 보면은 그 명확한 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만 이제 부패가
업체라고 하는데 네. 청렴의 범위를 넓게 보면 책임 의식도 가져야지 되고 네. 투명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법령도 맞아요. 잘 지켜야 되고. 이런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빵으로 규범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게 가장 밑바탕에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정해진 그거는 거. 그건 누가 뭐 딴지 걸 수가 없으니까 하기로 한 건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과정의 투명성 이런 것까지도 청렴에 포함이 돼요? 그럼요. 그럼요. 요즘에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그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뽑는데 근데 그 공고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집 살림이면 내 맘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집 살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치. 여러 사람이 돈을 대고 여러 사람이 원하는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결정이 났을 때 분명히 더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선택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그렇지. 이런 초이스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들어줄 수 없지만 이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났으니까 여러분 모두 받아들이세요. 이게 있어야지. 야, 잘 따져봤는데 이게 제일 나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거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비록 그 결정은 나한테 이익이 안 될지라도 아, 뭐 저렇게들 해서 결정했으니까 네.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요즘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입찰 공고를 해서 3개 이상이 와야 되잖아요. 입찰 공지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 뽑는 데는 회사에서 그 사람들 대표들을 다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얼마, 이 업체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들어와서 세 사람이 본 상태에서 그 입찰함을 열더라고요. 대부분 그 입찰을 선정하는 방식 자체가 기준이 비슷하다고 하면 누가 최소 금액으로 그쵸. 입찰을 네.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선정 절차가 기준인 거죠. 중요하면 그래서 맨 끝에 이제 그 입찰 서류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얼마에 내가 하겠다라고 하게 되는 건 밀봉 서류로 따로 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투명하지 않으면 저 업체는 나보다 더 많이 쓴 것 같은데 왜 제가 됐을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서상이 했던 얘기는 그런 절차까지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네. 입찰서에 냈던 그 가격 봉투를 열 때 3명의 대표를 다 불러와서 열다. 그러니까 투명성은 부정 부패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렇죠. 증명이죠. 아, 그러니까 규범은 일단 기본빵으로 지켜야 되는 그죠. 거고 그렇죠. 투명성이라고 하게 되는 거는 나중에 내가 청렴했다라고 하게 되는 증거를 그렇죠. 남겨두는 그렇죠.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이죠.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에 책임성. 말씀해 주셨던 책임성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가치인 거구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책임성이 있어야 무언가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사 결정을 했을 때 잘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은 못 됐을 때 그 사람이 일이 못 됐을 때 책임도 질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의사 결정은 했는데 잘못됐을 때 책임은 안 져. 그럼 이 사람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거지. 사실. 근데 저는 이런 거 이제 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청렴에 대해서 3가지의 요소가 있다며. 그래서 규범을 잘 네.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더니 실제로 전문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업계에서 아니면은 분야에서 네. 진짜로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나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따로 나 있는데 과정을 투명하게 딱 공개를 해버리게 되니까 효율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의사결정이 났어요. 그럼 그거를 어쨌든 책임지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내 결정이 아닌데 그걸 왜 받아들여? 그리고 그 책임을 왜 이 사람이 져야 돼요? 사실 투명하게 하면은요, 그 의사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서 결과가 나빠. 그래도 그 사람한테만 책임을 묻지 않겠죠. 그쵸. 근데 대부분은 여러 사람이 묻잖아요. 같이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비판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중후정치로 가는 거잖아요. 중후정치란 다수의 사람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를 이르는 말로 민주주의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대중적인 인기에 집중하거나 개인적인 능력이 부각되지 않는 정치를 뜻합니다. 어쨌든 대중들의 입맛에 맞고 네. 투명한 의사결정권에 있어서 무언가는 투명하다, 투명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는 것들은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건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론들의 힘입어 가게 그렇죠.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과 전문가와 아니면 이 업계에서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맞아요.
결과를 투명하게 딱 공개를 해버리고 나니까 내가 원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운명 겨자 먹기로 이걸 받아들였는데 결국에는 책임은 내가 져.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뭐 한쪽으로만 해서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투명하게 하면은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도 되게 많고 효율적인 결론이 실제로 안 날 수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뭐 똑똑한 사람이 알아서 모든 걸 결정하면은 야 좋지. 소수의 전문가와 엘리트 집단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를 철인정치라고 합니다. 철인정치의 경우 대중의 참여가 어렵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소수의 집단이 도덕성이 결여될 경우 사회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게 되면은 아그로의 경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투명한 절차, 민주적인 절차가 그렇죠.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건데 오히려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요.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누군가가. 투명한 과정이 보이지 않게 결정이 돼요. 근데 책임을 안 져.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렇지, 그러고 많죠. 그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 사람이 100% 책임을 지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오히려. 근데 책임은 안 진단 말이에요. 근데 꼭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청회 같은 경우를 해도 물론 이제 그 결과는 정해놓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좀 더 좋은 결과로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하나가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한 절차를 거쳤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결정이 나중에 보니까 별로였다고 어떤 한 사람을 탓하는 일은 사실 없어요. 네. 그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라면 나중에 분명히 더 수정이 가능할 수 있는 걸 열어놓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서. 잘 없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효율적이는 않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야 그렇게 하면은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할게 라고 했는데 그 결과의 책임은 진짜 내가 다 진다. 또 이러면 그렇게까지 뒷말은 없어요. 근데 그거에서 책임지지 안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와글와글 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보다 보면 이제 책임이라고 하게 되는 게 강화가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보신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보신주의란 개인의 명예와 지위만 생각하는 태도로 어떤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는 태도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야 이거 진짜 옳은 일이고 이거 하면 괜찮은데 리스크도 있어. 방향성은 맞는데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 나가야 되는 무언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래. 이거 할 건 뻔한데 하면은 좋은 건 맞는데 이거 해도 될까? 그렇게 결국 보신주의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우리 지금 4명이서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뭔가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좋은 것. 그 다음에 청렴의 요소가 이렇다. 그 요소에 대해서 차근차근 따져보면 볼수록 뭔가 양상이 이렇게 되게 복잡다단하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책임을 진다는 것도요, 법적인 책임은 또 따로 있고, 윤리적인 책임도 따로 있고, 정치적인 책임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달라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공직자를 보통 하는 건데 사실 공직자의 어떤 윤리에 대해서는 법령에 상당히 세세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현대적인 국가는 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애매한 부분이 많잖아요. 어떤 한 개인의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말 치사스럽지만 짜잘하게 그놓고 요것만 지키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정치는 또 다르죠. 정치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네. 야 내가 책임진다 은퇴할게 살아있네. 이렇게 하면은요 나중에 그건 돌아와요. 또 사람들이 오 멋있는데 야 미안하다 저 사람 그렇게 책임질 일 아닌데 나중에 나오면 다시 밀어줘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저 정치적인 판단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거는 다 뒤에 나중에 받을 그렇지. 거를 생각하고 하는 결정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청렴은 우리가 파워게임에 대한 거를 논할 수는 없는 거고 공직자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책임을 지는 부분은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책임이 아닌가가
많은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항상 보면 한계가 생기잖아요. 그럼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막 무슨 욕을 하고 어쩌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법을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약속을 다 해놓자.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미래까지 갈 수 있는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스 요나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막 쓰고 막 하는 모든 자원들 이거 나중에 후손들한테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럼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게 되자면은 이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적극적인 요소로 놓고 봤을 때는 규범을 잘 지키는 것, 책임을 지는 자세, 그리고 과정의 투명성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왜 포함이 됐는지까지도 대충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청렴이라고 하게 되는 가치가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개인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개인이면은 나 꼴리는 대로 사는 거고 그렇죠. 뭐 내가 좀 뭐 거짓말 치고 싶으면 치는 거고 이런 건데 이게 누군가와 함께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에 나가서 대표가 되고 싶고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권력을 이양받아서 의사결정을 하고 싶은 어떠한 욕망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청렴은 지향해야 되는 무조건. 가치일 것 네. 같네요. 공직자한테는 무조건 필요한 게 청렴이에요. 그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김작이 준비했던 거가 있죠? 네. 뭐가 있나요? 이게 이제 청렴이라는 게 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 이제 계층을 다 분석을 해본 자료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청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청렴 4요소라고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청렴의 4가지 네, 요소.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싸가지네. 싸가지 편이랑도 관련이 있나 봐요. 근데 이 4요소를 보면은 좀 헷갈려요. 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쉬운 말로 좀 풀어보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보니까 나는 누구 맘대로 4가지 요소야 이랬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자체가 윤리적 전문성 모델 중에 4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전문성 모델에 4가지 예, 요소가 예. 있었었는데 그거를 청렴으로 확 적용을 시킨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모든 윤리적인 거에다 다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미국 나바이츠 교수가 만든 윤리적 전문성 모델을 활용한 청렴의 4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청렴한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4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말인데 첫 번째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청렴 민감성이라고 있어요. 민감한 거. 근데 이 민감성이라는 거는 감각이나 감수성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이 청렴한지 안 한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감지하는 능력인 느낌이 거예요. 있어야지. 예, 느낌인 거예요. 촉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렇죠. 사실은 촉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모든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뭐 TV에 막 진짜 잘못한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 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욕을 하는데 본인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물론 발뺌하는 걸 수도 있어요. 모르고 그랬다. 근데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진짜 모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남을 뭐 성추행이나 갑질해서 노예처럼 부려놓고서는 왜 그러잖아요. 아들 같아서 그랬다는 맨날 딸 TV 나오는 같아서 거 그거 아니야. 무슨 아들 딸이냐 우리는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그냥 그 사람이랑 사적인 관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지. 그쵸. 상대방은 얘가 사적인 관계면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지. 권력 때문에 듣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늘 그런 식으로 사람을 부려왔으니까 내가 얘기해서 요구를 얘가 들으면 걔도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요. 아예 이런 감각 감수성, 인권 감수성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감수성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렇구나. 개인적인 성향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떠냐면은요. 공감 능력 자체가 되게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지 저 사람이 저 입장이면 그러니까 역지사지 자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인데 뭐 딸 같아서 그랬다는 등 사람들이 너는 네 딸한테 그러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식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자기는 맞아. 왜 자식을 맞아, 위한다고 맞아. 하면서 자기 맞아. 마음대로 하잖아요. 맞아. 학대예요. 사실은 학대지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잘해주면서 그게 잘해주는 건데 네가 반항한다라고 하겠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 능력이나 역지사지 보편성 네. 그거랑 연관이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요즘 되게 많잖아요. 성폭력이나 그리고 사실 청렴도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청렴해졌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그런 상황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 인식이 없었는데 그렇죠. 매스컴에서 그러면 안 돼, 그치. 문제야, 욕하고 이러니까 요즘에는 조심을 하죠.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청렴 민감성이고 요거를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된다. 사회 인식 분위기. 맞아. 그렇구나. 청렴 민감성.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속성에 가까운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질 수 경각심을 가지니까 학습된 거죠, 진짜. 학습된 거예요. 근데 진짜. 학습도 해야죠.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인 거죠. 원래 착한 사람은 안 해도 되지만은 나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배워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청렴 판단력. 이거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봤지만 말이 쉽지 상황이 복잡해요. 그럼요. 여기서 어떤 게 청렴한 건지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이건 이성적인 건데. 그렇죠. 요건 그렇죠, 이성이에요. 이성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요. 홀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래서 도덕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인식 단계가 있어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보는데 발달 수준이 높아질수록 도덕 판단의 기준이 외적 기준에서 내적 기준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그게 나쁜 일이다. 왜? 하면 혼나니까. 외적인 기준인 거죠. 근데 나중에는 성숙해 갈수록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왜? 윤리적이지 않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내면적인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외부의 제재나 보상이 없어도 스스로 가다듬어서 그런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 내가 이 얘기 들으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칸트나 하는 말이 행동이 바뀌면 몸이 바뀌는 거야. 마음이 바뀌는 거야, 이제.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볼게요. 네. 이게 부패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세요. 좋아. 내가 얼마나 청렴한지 보여주겠어. 이게 어떤 사람이 아내가 이제 이상 공직자인데 암에 걸려 죽어갑니다. 당장 약을 사야 되는데 이 약이 보험이 안 돼서 엄청 비싼 신약이에요. 그거 안 사면 죽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되게 비싼 약이니까 신약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뭐 대출을 받고 아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공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금으로 잠깐 빼서 아내의 약만 산 다음에 나중에 심지어 그 돈을 어떻게 해서 갚았어요. 대출 당장 안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사람은 잘못했다. 아니다. 그 정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거는 뭐 제가 걸면 걸리죠. 학습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식의 가치 판단은 상대방이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상대방이 봤을 때 제가 이 얘기를 딱 들어도 야, 씨, 네 돈도 없다는데 공금 함부로 뺏어 썼다가 그 공금 어떻게 갚으려 그랬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행동은 별로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금을 뺐다는 거는 공금인데 왜 사적으로 빼? 잠깐이라도 뺐어도 갚을지 못 갚을지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그거는 빼놓고서는 안 갚아도 그만인데 그러면은 분명히 저거는 이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야. 서상 선생님도 해보실래요? 저도 뭐 좋지는 않은 생각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내가 공직자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안 된다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공직이 없었다면 이거 판단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근데 있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공직자였더라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 내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있겠지. 권한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정말 궁여지책으로 했고 나중에 갚긴 갚았는데 걸렸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다들 판단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괜찮다, 안 된다, 요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에 따라서 도덕 발달 수준이 결정이 돼요. 자, 1단계 제일 낮은 수준. 낮은 수준은 아내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뭐 감옥에 가겠지만 나와서 다시 아내를 간호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외적인 기준이죠.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요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는 가장 낮은 1단계예요. 뭐 갔다 와서 보면 되지.
야, 감옥에 가면 아내가 혼자가 되잖아. 어떡하려고 그랬냐. 잘못했다. 요렇게 판단하는 건 1단계예요. 우리 1단계는 없었죠. 오예, 나 2단계 통과. 좋아. 나 청렴해. 1단계는 보통 10살 이하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10살 애들은 요렇게 판단할 수 판단해요. 있어요. 맞아. 벌을 받으면 나쁜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준은요. 규범을 지킴으로 인해서 가까운 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둬요. 그러니까 이게 욕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왜 규범을 지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나왔어요. 그렇죠. 괜찮다. 이거는 야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는 게 의무인데 야 그거 안 했으면은 의리 없는 남편이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안 된다. 요거는 어떻게 해서 판단을 하냐면 야, 급하다고 도둑질하는 거를 다 봐줄 수는 없지.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그럼. 먹겠지. 다른 사람들한테 의리 없는 행동인 네. 거죠. 그렇지. 요것이 이 수준이에요. 내가 2단계구나. 약간 예, 그렇게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네. 따라서. 그렇죠. 요거는 보통 초기 청소년기 까지는 요런 식으로 나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가 제일 높은 이제 단계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그냥 추상적인 원칙, 윤리 도덕에 네.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죠. 뭐 괜찮다. 이거는 법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게 법보다 중요하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반대는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건에 도둑질을 하는 거는 자기 양심과 존엄을 버리는 일이니까 그거는 안 돼. 보통 이제 후기 청소년기쯤 되면은 여기 3단계까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냥 나쁜 거니까 나쁜 거다. 여기까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홀버그가 도덕 발달 이론을 얘기를 하니까 네. 사람들이 그럴듯하긴 한데 정말 모든 사회에 이게 다 적용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문화권에 상관없이 대체로 다 유효하다는 게 밝혀졌는데 오, 문제는 뭐냐면 부족 사회 있잖아요. 시족 사회. 네, 이 사람들은 잘 살거든요, 자기네들끼리는. 근데 부족 사회에서는 3단계까지 안 가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부족 사회라는 걸 모두가 사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부족 사회잖아요. 다 알잖아, 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2단계까지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2단계, 왜냐면 2단계는 이제 남한테 욕을 먹느냐, 그치. 남한테 피해를 주느냐, 요걸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3단계의 그 수준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가 조직이 커지고 발달을 하면서 그렇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도덕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렴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부족 사회면은 청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맡겨놨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고 맡겨야 되니까 청렴이라는 가치가 그렇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아예 1수준인 사람보다 2수준에서 3수준으로 못 넘어가는 사람들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게 밝혀졌대요. 나네. 어디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장 높은 단계까지 있을수록 도덕적인 행동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덕 발달을 인식 수준 자체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은 청소년 1명과 그다음에 후기 청소년 3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무 높은 도덕적인 판단을 사실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는 맞아. 얘기죠. 그렇긴 이게 하죠. 자연적으로 발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도덕성이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그쵸.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나의 활동 범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기본적으로 도덕성은 있어야 네네.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네요. 네. 오, 나 그거 되게 흥미롭다. 그죠. 부족 사회. 네, 그거. 그러니까요. 이게 청렴 판단력이었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소는 청렴 동기화라고 해서 청렴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알았어. 첫 번째로. 두 번째. 그래서 청렴이 뭔지 판단을 했어. 세 번째는 판단은 했지만 그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청렴 말고도 다른 가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 명성, 성취. 이거보다 청렴이 더 중요해. 내 마음이 가야 되는 거지. 머리로 판단은 했지만. 그렇지. 그래서 요게 동기화예요. 그게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랑 똑같구나. 딱 보니까 내가 머리에는 있는데. 여기 딱 보니까 일요일 교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야 돼. 머리에는 있는데 가야 돼 하는 것보다 마음이 동한 사람들은 무조건 가는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치관이나 자기 정체성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 메슬로우 욕구 5단계라고 요거랑 메슬로우. 관련을 짓더라고요. 야, 많은 학자들이 등장하네. 예. 이게 욕구 5단계가 욕구 단계가 있어가지고 있어요, 낮은 있어요. 단계부터 메슬로우. 충족이 돼야 이제 5단계로 올라간다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강한 욕구가 당연히 생존의 욕구. 생존. 살아남아야지. 기본 그게 네. 제일 밑바탕에 깔려 네네네. 있는 첫 번째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의 안전의 욕구. 욕구. 일단 안전해야지. 음. 먹고 살 게 없으면 뭐 위협도 무릅쓰고 먹을 걸 구하러 가지만 그 다음엔 안전해야죠. 그 다음에는 소속의 소속감과 욕구. 애정. 그렇지. 그 위에가 인정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 맨 위에가 자존감. 자아실현. 자아실현. 나 자아실현. 자신으로 살아간다. 뭐냐면 이게 청렴은 그러면 이 5단계 중에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소속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가장 높은 욕구죠. 자아실현. 예, 소속감과 애정 때문에 이게 규범을 지키는 거는 아까 아까 그 꿀 2단계밖에 안 2단계밖에 되는 안 거고 되는데. 이게 내가 권한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다 감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렴을 지키는 거니까 제일 높은 단계에 있어요. 이게 사람이 계속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네. 나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이게 너무 청렴한 사람들은요 아시겠지만 좀 정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치. 많아요. 음. 가족들은 좀 유도리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가까운 사람들도 나 좀 봐줬으면 좋겠고 너무 청렴하게 살다 보면 진짜 출세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청렴하겠다니까 이게 가장 높은 단계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청렴 동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매슬로우 욕구 5단계로 하면 야 밑에 거가 채워져야 위에 거가 채워지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 안 채워지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뭐냐면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가 한계가 채워져야 그 다음 맞아요. 단계로 다음 넘어간다가 맞아요. 원래의 맞아요. 그게 원래 이론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삼각뿔에다가 위에다 주전자에다 물을 이렇게 넣을 때 밑에서 채워지잖아요. 맞아요. 채워져야 올라온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게 청렴으로 적용이 됐을 때는 약간 다르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것도 또 따져보면 말이 되는 게 소속감이나 인정 같은 거는요. 소속감이 100% 채워져서 그 다음 인정이 100% 채워져서 그 다음 자세. 이거 사람의 욕구가 끝도 한계다 보니 그래서 맞아. 안 돼.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 그렇게 어차피 올라갈 수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아그로의 경향성이라고 말하면 너무 단정지을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밑에 욕구를 먼저 채우고 싶은 본능이 있지만 그렇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래도 나는 높은 차원을 선택을 해야지 그렇지. 라고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여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아그로의 경향성이라는 거는 그 철학자 후설. 내가 이 후설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아냈어. 미쳤나봐. 야 아그로의 경향성 누구 썰이야? 누구? 썰. 아그로의 경향성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악한 일은 쉽고 그다음에 가장 빠른 방법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하면 할수록 더 그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아그로의 경향성. 누구 썰? 후설이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한 후설. 거죠. 네. 사람이 이제 저차원적인 욕구를 먼저 채우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청렴 동기화였어요. 네. 근데 아까 교회 가는 거랑 비교하셨는데 좁게 자 머리로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교회는 가기 싫어. 근데 이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믿으니까. 근데 진짜로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렇지. 그 전날 술 먹지 말아야 되고 그건 의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의지예요. 청렴 수행력. 수행력. 실제로 그래, 행동으로 옮기는 그렇죠. 거.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청렴하고 싶어도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도 유혹이 많거든요. 그럼. 그걸 다 떠치고 해야 돼. 뿌리치고 욕먹어 가면서 교회 누군가에게 가는 거랑 똑같네. 진짜 교회 가는 거랑 비슷해서 똑같아요. 마지막이 이제 비슷해요. 수행력인데 유혹과 장애를 극복하고 청렴한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상돼야 되고 왜냐면 예상치 못한 욕이 훅 들어오면 더 약해요. 예상돼야 되고 남의 시선도 의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에 규범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기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이거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데서 너무 소중했으면은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바로 하면 오히려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사회의 청렴도가 낮은 원인 중에 하나다. 과로가 맞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자면 첫 네. 번째 뭐라고요? 청렴, 민감성,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감각이네. 네, 감각이죠. 감각. 그리고 감각. 두 번째는 청렴 판단력. 이거는 무엇이 가장 옳은 행동인지 판단하는 능력. 오케이. 네. 세 번째가 청렴 동기화. 동기화. 다른 가치보다 청렴의 가치를 우선하는 마음. 저는 이거는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의 단계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그렇죠,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어쨌든 마음가짐을 마음이 있어야지. 있어야 마음이 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렴 수행력. 이거는 유혹과 장애를 극복하고 청렴한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 되죠? 네. 역시 사람들 보게 되면은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썰은 잘 만들어내. 그러죠.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 어.